안녕하세요. 자, 18장의 5절 배터리로 들어갑시다. 이제 뭐 계산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터리를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복합전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신 그 화학전지들 있죠. 그 화학전지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단일 갈바니 전지이거나 한 그룹의 갈바니 전지들이 직렬로 연결된 것으로 그 전위는 각 전지 전위의 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배터리가 이제 납축전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이 납축전지는 결국 납이 산화전극으로 사용되고 이산화 납이 입혀진 납은 환원 전극으로 각각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납이고요. 하나는 이산화 납이 입혀진 전극을 쓰고 있다 그 얘기죠. 이 전극들은 황산 용액에 들어있으며 전극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납으로 된 전극에서는 황산하고 만나서 이렇게 납이 산화되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산화 납으로 코팅이 된 그 전극에서는 황산하고 만나서 전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bSO4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산화수를 보시면 이 Pb는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환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 전지 반응은 이런 식으로 Pb하고 PbO2 사이의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황산이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지 반응으로 인하여 납축전지가 방전됨에 따라서 황산이 소비돼서 방전이 일어나면 전해질 용액의 밀도는 충전된 상태에 원래 1.28g per 세제곱 센티미터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황산 용액의 밀도를 측정하면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자동차 본닛을 열어 보시면은 그 본닛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 조그맣게 창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약간의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색깔을 보고서 이제 뭐 이 축전지가 다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극을 어, 검전기에다 대가지고 전위차를 계산해서 이게 좀 원래 상태보다 좀 떨어져 있다면은 뭐 이 전해질 용액이 별로 좋지 않구나 해가지고 배터리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납축전지들은요 보통 한번 갈아주게 되면은 한 적어도 2년에서 뭐 길게 한 4년까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충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배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납축전지에는 6개의 전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 전지에는 한 약 2V를 내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12V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류는 12V짜리 이런 전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소켓에 있는 것도 다 12V고요. 그 아무튼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대부분 12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반응의 역반응이 오래 일어나도록 일어나도록 배터리에 전류를 흘려주면 배터리는 연속적으로 충전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동안에 또는 엔진이 회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납축전지가 다시 역으로 역반응이 진행돼서 납이 다시 환원되고 이산화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충전이 됐다가 다시 방전이 됐다가 이거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납축전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지고요. 85년 동안이나 계속 사용되어 왔고 더 좋은 납축전지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전지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 얘기하는 거죠. 건전지. 그 중에서 산성형 건전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부에 NH4Cl이라고 하는 약산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해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 NH4Cl이 녹아있는 그런 용액 안에 용액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고형의 물질에 이제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탄소봉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산화전극에서는 아연이 이 껍데기 안쪽에 아연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아연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놓게 되고
그 전자를 내놓은 곳이 이렇게 전자를 받아서 망간이 이제 안에 섞여 있는 거죠. 망간이 이제 환원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 1.5V 정도의 전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산성형 전지가 흔하게 사용되는 그냥 건전지인데 우리 알칼라인 건전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건 이제 알칼리형 건전지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게 이게 NH4Cl이라서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 산성 대신에 KOH나 NaOH 같은 염기성, 그러니까 염기를 보통 알칼리라고 하죠. 그래서 알칼리성 전해질을 사용해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바꿔준 전지를 알칼리 건전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반응은 아연하고 이산화망간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아연산화 전극이 산성 조건보다 염기성 조건에서 덜 부식되기 때문에 알칼리형 건전지가 좀 더 오래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그 뭐 광고 중에도 나오잖아요. 뭐 백만돌이 해가지고 오래 가는 건전지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게 바로 이 일반 산성형 건전지의 단점을 보완한 알칼리형 건전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은 건전지. 수은 전지도 아시죠? 요거는 이제 일정한 전압을 오랫동안, 근데 뭐 전압이 강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낮은 전압이긴 하지만 일정한 전압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 편리한 전지가 이 수은 건전지고요. 뭐 보시다시피 겉에는 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산화전극이 안쪽에 아연이 이제 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아연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바로 수은이라고 하는 아까 망간 이산화망간 사용한 거 대신에 여기는 산화 수은을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용액에다가 이렇게 적셔 놓은 상태로 이 안에다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산화전극에서는 아연이 산화되고요. 이번에는 환원전극에서는 수은이 환원이 돼버리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 이게 나오는데요. 니켈 카드뮴 전지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전지예요. 충전지.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 있죠. 요거 카드뮴이 산화가 되고 니켈이 환원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역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번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료전지를 보시게 되면 이 연료전지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거죠. 수소전지라고도 하는데 반응물이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갈바니 전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H2 가스하고 O2 가스를 만나게 해서 H2O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제 산화전극에서는 수소가 산화되는 거고 환원전극에서는 O2 산소가 환원이 돼 버리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넣어주면 이 안에서 H2O가 합성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이 전류를 실제로 자동차가 구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수소 전기차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료로 수소하고 산소를 쓰는데 이 산소는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그냥 대기를 흡수해 가지고 수소만 넣어주면은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배기가스로는 수증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달리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리는 이유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하고 수소만 넣어주면은 나오는 매연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또 하나 O2를 흡입할 때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 필터를 여기다 이렇게 싹 O2가 들어오는 입구에다 필터를 내는데 필터를 내버리면 미세먼지들이 여기에 걸리게 돼서 이게 뭐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소전기 자동차는 달리는 공기정화기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아주 청정한 에너지로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H2 가스를 그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제반 시설이 아직은 좀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같은 거 가끔 보시면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에 그 수소 경제라고 해가지고 이 수소를 연료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수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썩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아마
뭐 앨런 머스크 부럽지 않은, 그러니까 저 테슬라 자동차의 최대 주주이죠. 그 사람 부럽지 않은 그런 재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만 개발한다면.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연료 전지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 얘기는 여기서 끝났네요. 다 이렇게 소개만 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소개하는데요. 금속이 자연 상태, 즉 금속을 뽑아낸 원래의 광석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화가 되기 되게 쉬운 물질들이라서요. 뭐 놔두면은 그냥 알아서 다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부식에는 금속의 산화 과정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식된 금속은 흔히 금속 본래의 구조나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발적 과정인 부식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에펠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뭐 해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거를 유지 보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고요. 금속은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데 뒤에 표가 나오나 봐요. 아무튼 금을 제외한 구조 및 장식을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금속들의 표준 환원 전위가 산소의 표준 환원 전위보다 작은 값이라서 산소를 만나게 되면 산소한테 전자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들의 반쪽 반응을 반대로 하여 금속이 산화되도록 하고 산소의 환원 반쪽 반응과 결합시키면 그 결과 생기는 값은 기전력 값이 양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이게 부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속은 산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산화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금속은 표면에 얇은 산화막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예요. 알루미늄 샤시를 보시면은 이게 광택은 없죠, 사실은. 약간 뿌옇잖아요. 그게 아주 강력한 Al2O3라고 하는, 여기 밑에 써 있네요.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형성해서 그게 약간 금속 광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 워낙에 산화된 형태가 워낙에 강력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그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 그 금속들이 계속적으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코팅제 역할을 해줘서 이거는 알루미늄은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얇은 부착성 산화 알루미늄이 층이 표면에 형성돼서 부식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철도 보호 산화막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철이 녹슬게 되면 겉에 녹이 빨간 녹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 알루미늄의 피막만큼 그렇게 강력한 결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다시 내부에 있는 철들이 또 부식되고 또 부식되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철이 부서져 나가버리는 전부 산화돼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의 보호 산화막은 부식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철이 부식되는 과정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철 표면에 물방울이 다 있고요. 공기 중에는 항상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바로 전해질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의 닿은 쪽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은 산화 철이 만들어지면서 녹이 발생하게 되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 녹슨 표면이 점차로 철이 부식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철이 전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산소가 전자를 얻게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산화형에서 생성된 Fe2+는 갈바니 전지에서 이온이 염다리를 통하여 이동하듯 강철 표면 위에 습기를 통하여 환원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없으면 그나마 녹이 좀 덜 슬어요. 왜냐면 전해질이 없으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물이 있고 산소가 있을 때 비교적 쉽게 철이 녹쓰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장마철 같을 때 부식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발행식은 나와 있는데요. 뭐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아연 도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강철을 아연으로
겉표면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연은 혼합산화물, 탄산염 피막을 형성하게 돼서 아연이 철보다 더 활성이 큰 금속이기 때문에 철이 부식되기 전에 먼저 아연이 부식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시켜서 결국엔 철이 부식되는 것을 좀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철 표면에서 희생막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음극보호라는 방법인데 아연을 붙이는 것도 사실 음극보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철보다 더 쉽게 산화되는 이온화 경향이 더 큰 금속을 철하고 맞닿아 있게 만들어 버리면은 철이 부식되려고 할 때 전자를 뺏기더라도 철이 그 더 이온화 경향이 좋은 더 큰 금속한테서 전자를 빼앗아 와서 오히려 철은 유지가 되고 이온화 경향이 더 큰 금속이 먼저 산화가 돼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철이 부식되는 걸 방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같은 활성이 큰 금속을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철 표면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요.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되고 철은 산화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산화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 부식 방지를 이렇게 한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안에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주기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다 산화가 돼버리면 다시 채워넣고 해야 돼서 관리가 좀 필요하죠. 아무튼 이런 방식이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식 방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해라는 개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전기분해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전지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래서 전압이 발생하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반응인데 이건 인위적으로 인간이 그 기전력보다 더 큰 전압을 그 두 전극 사이에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역으로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이제 전류가 거꾸로 흘러가 가지고요. 산화돼 있던 물질들이 오히려 전자를 받아 가지고 환원이 돼 버리고 환원이 됐었던 물질들이 다시 전자를 빼앗겨서 산화가 되는 형태로 꼭 역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지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전지전이가 음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전기적인 일을 써서 비자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전기분해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얘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뭐 한번 보시면요. 어, 이렇게 밑에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자발적으로 1.1V를 생산하는 갈바니 전지에서 산화전극은 아연이 산화되고 환원전극은 구리가 이렇게 환원이 되고 있는데 이걸 반대 방향, B에서는 이 A에서의 반대 방향으로 외부 전원이 전지를 통해 전자를 강제로 흐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지 전이의 반대에서 1.1V보다 더 큰 전위를 걸어줘야 하는 외부 전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장치는 전해 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와 B 사이에 전자의 흐름과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이 서로 반대로 염다리를 통한 이온의 흐름 또한 두 전지에서 반대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가 흘러가 버리는 이런 방향이 반대가 되는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연판에서는 이렇게 산화된 이가 양이온들이 아연으로 석출되는 일이 발생할 거고요. 구리판에서는 오히려 전자를 빼앗겨 가지고 구리가 다시 산화돼서 Cu2 플러스로 이 용액이 더 파랗게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0A라고 하는 거, 암페어는 이제 1초 동안 1쿨롱의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1A라고 부릅니다. 근데 10A의 전류를 Cu2 플러스 용액을 통하여 30분간 흘리게 되면은 도금되는 구리의 질량을 계산해 보고 싶다고 하자. 구리를 이제 석출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전자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당량의 전자를 구리가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전류와 시간, 전하의 양, 그걸 쿨롱 단위로 계산해 주시고 전자의 몰수로 환산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구리의 몰수를 계산해서 구리의 그람수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롱 수는 결국 암페어 수 곱하기 초수 이렇게 몇 초 동안 흘려주었는가 그걸 하면 되겠고요. 10쿨롱을 30분 동안 흘려줬다면은 초로 바꿔서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8 곱하기 10의 4승 쿨롱이 되는 거고요. 이 1.08 곱하기 10의 4승 쿨롱은 1몰의 전자가 96,485 쿨롱이니까 이걸로 나눠 가지고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만큼의 전자가 흘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87몰이면은 1몰이 0.187몰의 절반에 해당하는 CU2 플러스가 왜 두 개씩 받아들일 테니까요. 절반에 해당하는 CU2 플러스가 CU로 환원됐겠죠. 그래서 이거 절반이 바로 9.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에 해당하는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리가 석출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리의 원자량으로 곱해주면은 이렇게 5.94g의 구리가 이렇게 석출이 돼서 그 표면에 달라붙었겠구나. 그걸 보고 도금이라고 얘기하죠. 겉표면에 어떤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버리는 그런 방식을 보통 도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도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앞에서 했었던 방식으로 똑같이 계산하는 게 잠깐 나오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냥 뭐 환상하는 거니까 하나쯤은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10.5g의 금속 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은 양이온 용액에 5A의 전류를 얼마나 오랫동안 흘려줘야 되겠는가 하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제 10.5g은 몇 몰인지를 일단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 9.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랍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전자가 이제 흘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전자는 9.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의 전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 9.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의 전자는 1몰당 96,485 쿨롱이기 때문에 그거를 곱해서 이렇게 9.39 곱하기 10의 3승 쿨롱이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쿨롱은 1쿨롱을 1초 동안 흘려준 게 1A니까요. 이제 요 쿨롱만큼 흘려주려면은 5A의 전류로서 이만큼의 전하를 생산해내야 되니까 따라서 5A를 시간으로 곱해서 이게 9.39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이때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9.39 곱하기 10의 3승 쿨롱을 5A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시면은 1.88 곱하기 10의 3승 초. 그러니까 거의 한 31분 정도? 예, 31.3분 정도가 이렇게 5A로 흘려주게 되면은 10.5g의 금속 은을 석출시킬 수가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도금할 때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계산 안 난다고 그랬는데 계산이 또 나오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분해 중에서 물의 전기분해 요거를 이제 또 다뤄봅시다. 도금하고 또 다른 개념이죠. 어, 원래는 아까 보셨던 연료전지 같은 데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거꾸로 물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전자를 제공해 줘 가지고 O2하고 H2로 분해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들은 전부 비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일을 해줘야 돼요. 전기적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는 산화전극이 1몰 농도의 H 플러스에 있고 환원전극이 1몰 농도의 OH 마이너스에 있을 때 값이고 순수한 물에서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동등한 농도로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이요. pH에서 배웠었죠. 전체 반응의 전위는 마이너스 1.23V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두 백금 전극을
6V 배터리에 연결하고 순수한 물에 넣으면 아무 반응도 관찰되지 않는데 이것은 순수한 물에 녹아있는 이온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10-7승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몰수죠.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염, 한마디로 전해질을 조금만 넣어주면 바로 수소하고 산소와 기포들이 발생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6V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건전지 한 4개 정도만 직렬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끝에다가 전선을 붙인 다음에 수용액에다가 소금 같은 거 살짝 타준 다음에 두 전극을 탁 담가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기포가 쫙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뭐 알칼리 이온수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광고도 가끔씩 나오던데. 그게 뭐 이렇게 이거랑 똑같아요. 밑에 배터리가 좀 들어가 있고 전극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위에는 아마 분무기 형태로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분무기 형태로 이렇게 달려 있고 이 안에 투명한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떤 거치대에다 딱 놔두면 여기서 기체가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요. NaCl이 들어가면 여기 Cl- 때문에 이 Cl-가 용해관에서 Na 플러스하고 전기분해가 되면서 이게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NaOCl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락스 성분이에요. 락스를 만들 때 쓰는 그 성분이라서 이게 이제 살균 작용을 좀 잘하는 편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요 잠깐 한다고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아주 미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균을 해주는 역할은 반드시 있긴 있을 텐데 아주 극미량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뿌려도 그렇게까지 뭐 아주 대단하게 많이 살균이 된다든지 그런 것 조금 보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뭐 된다고 치면은 더 많이 이제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저 성분이 많이 생기게 한다면은 오히려 또 몸에 또 해로워요. 이 락스가 아시잖아요. 락스를 갖다가 실제로 뭐 먹는 거에다가 막 뿌려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량이 생기는 게 맞아요. 아주 소량이 생겨야지만 살균 작용만 하고 인체에는 무해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살균력이 조금 떨어지고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대 광고에 가까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온 혼합물의 전기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UE 플러스, AG 플러스, 아연, 이가 양이온이 들어있다고 할 때 처음엔 전압을 아주 낮게 하고 점차 증가시키게 되면은 환원전극의 금속이 도금되어 나오는 순서가 각각 달라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표준 환원전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가 은이 이렇게 제일 환원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구리, 아연은 가장 환원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이 제일 먼저 석출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리가 맨 마지막으로 아연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인 산화력을 한번 알아보자 그 얘긴데요. 세륨 4 플러스 하고요. 산화 바나듐 2가 양이온 하고요. 철 3가 양이온이 들어있대요. 근데 표 18.1에 수록한 앞쪽에 나왔었던 표인가 보죠. 기전력 값을 이용해서 이온들의 산화력 순서를 적고 전기분해 시 어느 이온이 전지의 전해전지의 환원전극에서 가장 낮은 전압에서 환원되어 나올지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값들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70V, 1V, 0.77V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 세륨이 제일 먼저 환원돼서 나오겠네요. 그 다음이 1V짜리, 그 다음이 0.77. 철이 가장 마지막에 환원돼서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냥 순서예요. 이게 플러스 값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환원되기 쉽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갈수록 산화되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것들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염화소듐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는 경우를 들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액에 Na 플러스하고 Cl-H2O가 다 들어있는데
Cl-가 Cl-하고 H2O만 쉽게 산화될 수가 있고, 물의 전이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Cl-보다 H2O를 산화시키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더 쉽고, 따라서 산화전극에서 O2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측한 전압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전압, 과전압이라고 이걸 부른대요. 이게 발생하게 되면 Cl2 발생 시보다 O2 발생 시에 더 많이 요구가 돼서, 왜냐하면 이게 전자를 4개나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Cl2가 소량이긴 하지만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좀 실제로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을 전기분해할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는 그냥 H2하고 O2만 발생해야 돼요. 근데 거기 용액 안에 들어있는 Cl-가 Cl2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그것이 다시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NaOCl이라고 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처럼 좀 상당히 독한 그런 화학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복잡하니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실제로는 좀 복잡하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전해 과정이 나오는데요. 알루미늄이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855년도에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그러다가 점차로 최근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가격이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었죠. 점점. 요 근처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헤럴트 법이 발견된 후 가격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루미늄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 상업적 과정을 개발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탄소봉 전극을 잔뜩 꽂아놓고요. 여기에다가 산화 알루미늄 혼합물을 넣어놓은 다음에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서 전류를 막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극에서 녹여져 있는, 그러니까 높은 온도라고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석출되자마자 용해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가서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알루미늄이 요 밑으로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인 것을 뒤로 빼내기만 하면은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공정이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아주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용융액을 담아둘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내기까지가 좀 기술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9세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20세기로 딱 넘으면서 이제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알루미늄을 이렇게 녹여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니까 가격이 엄청 싸져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아주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순수 구리판이 환원 전극으로 사용된다. 뭐 이렇게 뭐 써 있는데요. 이게 초순수 구리판이란가 봐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해 과정을 전기 분해 같은 거를 이제 실제로 공장 같은 데서 수행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뭐 도금하는 거죠. 은도금. 그래서 아르누보 은 도금 우유 주전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속 안에는 은은 아니고 전체가 은은 아니고 겉표면만 은으로 도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숟가락을 전기 도금하는 계략도 이렇게 나왔는데 한쪽에다가 은 금속판을 넣어 놓고요. 다른 한쪽에다는 철로 된 이렇게 그 숟가락을 전극에다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원을 걸어서 은에서 전자를 빼앗아다가 여기다가 줘버리면 여기서 은이 녹아 나오면서 녹아 나온 은이 여기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철 표면에 은이 쫙 달라붙으면서 이게 이제 마치 은처럼 보이게 되는, 겉표면은 전부 다 은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도금 과정의 가장 간단한 모식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들이 쭉 보여지고 있는데요. NaCl 전기 분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걸 만들었답니다. 이때
생성된 소듐하고 염소가 접촉해서 다시 NaCl을 만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속 소듐은 자연계에서 절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속 소듐을 얻어내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Cl2 기체는 다 날아가서 버려지는 거고요. 이건 유독성 기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융된 액체 소듐 금속을 여기로 뽑아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만나지 못하게끔 소금물을 분해해서 소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듐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소와 수산화 소듐을 생산하는 수은전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NaOH하고 Cl2를 얻어내는 이렇게 수은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은전극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데에는 높은 과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보다 Na+가 먼저 환원이 된답니다. 뭐 과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성된 소듐은 액체 수온에 녹기 때문에 펌프로 위로 끌어올려서 물과 반응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듐이 이쪽으로 녹아 나오면은 이제 물하고 반응해 가지고 바로 NaOH 용액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전기분해 장치들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